안녕하십니까. 육지TV의 박유치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작가님을 모시고 새로운 어떤 느낌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임건순 작가님이십니다. 유튜브에서도 봤을 것도 같아요. 지금 현재 유튜브 동양철학대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책은 제자백과 인간을 말하다. 그 다음에 한비자 법과 정치의 필연성에 대하여. 그 다음에 손자병법, 동양의 첫 번째 철학 등과 같은 여러 동양 철학 관련된 책을 10여 편 이상 쓰셨고 또한 번역하셨습니다. 아무튼 동양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아무튼 인문학 여러 가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이제 여러 출강 같은 것도 많이 하시면서 여러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 또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네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편안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한테 저희는 공인중개사들이 네네. 이렇게 구독하는 네네. 채널이거든요. 먼저 조금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임건순 작가라고 합니다. 동양 철학을 좀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는 동양 철학 업인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예, 좀 신기하게도 좀 드문 케이스로 동양 철학을 좀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동양 철학 중에서도 제자백가라고 해서 중국의 어떤 진나라 이전에 통일 왕국이 생기기 전에 분열과 전쟁의 시대를 공부하고 그때 만들어진 어떤 통찰들, 밀도 있는 지혜들을 좀 공부해서 저 혼자만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과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작가님, 일단 동양 철학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인문학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문학 그래서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인문학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 그런 궁금증도 솔직히 들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정말로 인문학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인문학이 좋긴 좋은데 도대체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궁금증도 또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면 사전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 역사학, 철학 이런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넓게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인간에 대한 모든 통찰, 인간에 대한 어떤 무슨 관찰, 인간에 대한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역시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두루두루 좀 실용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삶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 분명히 들고 특히나 통찰력 같은 거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거네요. 결국 통찰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역사나 아니면 뭔가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만들어지는 약간 그런 거네요. 저는 통찰력을 이렇게 좀 정의를 합니다. 개인과 집단의 어떤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 역량이 저는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통찰력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이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상황을 둘러싼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을 피상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A, B, C, D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고 만들어졌는지 그런 문제를 둘러싼 조건들을 근원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문제 상황을 내가 보고서 어떤 어떤 최대한 또 솔루션, 해법을 찾는데 커다란 무슨 힘이 생겨서 그것이 바로 통찰력이다. 이거 개인이고 집단이고 어떤 그것이 있어야만이 생존도 하고 발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인문학이 과연 어찌 보면 필요할까 그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과연 필요할까요? 저는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찰력을 말씀드렸는데 인문학의 목적은 역시 통찰력이거든요. 통찰력을 위한 모든 노력과 열정이 인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통찰력은 누구한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찰력이 있으면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을 볼 때 속까지 볼 수 있고 지나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어떤 것이 올지를 미리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찰력이 있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기회를 선점할 수 있고 남들이 못 파는 것을 날 팔 수가 있고 남들이 다 파는 것만
팔아도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남들이 못 파는 것도 팔고 또 뭔가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뭔가를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좀 팔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통찰력이라는 것이 그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네, 특히 어떤 뭐 이렇게 현장에서 네, 실전에서 뭔가를 좀 거래를 하시는 분들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또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은 뭐 어떤 시장을 전체를 뭐 어렵다 그렇게만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이 뭐 어떻게 옳고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어디 가면 무엇을 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데도 사실상 통찰력이 필요한 거고 그 관점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는 말씀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뭔가 거래 과정에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건데 그 과정에도 뭔가 저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뭐 그런 거 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제 작가 일을 하다 보니까 출판사들이랑 이런저런 회의나 미팅이 있는데 뭐 좀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20대 남자들은 책을 아예 안 읽는다고 단정을 해놓고 이런 수요에서 배제한 채 어떤 회의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그때 좀 역정을 낼 때가 있어요. 아니 20대 남자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하는데 남들은 그 사람한테 책을 못 팔고 있는데 남들이 그 사람한테 책을 못 팔면 나도 그 사람한테 책을 안 팔아야 되는 거냐. 오히려, 그렇지.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한테 팔려고 해야 정말로 이거 제대로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좀 기회를 남들이 못 보는 어떤 그런 숨겨진 것들을 좀 보고서 나의 기회로 만들고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에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어려울수록 뭔가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는데 도리어 이제 이 인문학 통찰력이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들려집니다. 중개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동양 철학의 어떤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동양 철학도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나 이제 부동산 중개 거래를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특정 어떤 분야가 더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다 도움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어떨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손자하고 오기로 대변되는 병가 서적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공맹으로 대변되는 어떤 뭐 개인의 수신, 감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성을 이야기하고 실질을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는 접근을 그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쉽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공자 맹자는 서재에서 붓대롱으로 씨름하고 경쟁한 사람들인데 손자나 오기 이런 사람들은 실전을 치러 보았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갖고 결과에 무한 책임을 졌어야 했던 사람들이고 또 뭐냐면 이게 일이 되게 하려면 내가 상대방을 이기고 뭔가 결과를 내려면 내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대칭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대칭적. 내가 흑도를 지었으면 백돌이 입장에서 판을 보는 것이고 내가 백도를 지었으면 흑돌이 입장에서 판을 보는 것인데 상대방을 나쁜 놈이다 선악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뭐 사안을 보는 이런 대칭적 사유가 필요한데 손자나 오기 같은 사람들은 그런 대칭적 사유를 말하고 있고 늘 또 A, B, C, D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을 다 염두에 둔 채 경우의 수를 다 본다는 얘기네요.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육아 공맹으로 대변되는 그런 어떤 감성, 수신, 도덕보다는 손자나 오기로 대변되는 어떤 그런 승패, 실질, 불태를 지향하는 그분들의 사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저도 부동산 중개를 20년을 해봤는데 사실 거래 당사자지 않습니까? 양쪽이 있는데 중개사가 이제 그 거래 당사자 두 사람의 둘 다의 관점을 다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이제 조율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치중돼가지고 도리어 마음이 간다는 이유로 치중이 돼가지고 되다 보니까 도리어 감정이 이제 거기에 개입돼서 도리어 그르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자기는 중개사인데 몰입하다 보니까 그 사람 편만 어찌 보면 드는 경우도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도리어 이제 상대편이 노해가지고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 그 두 사람의 어떤 관점을 말씀했듯 대칭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서 중개사로 또 다른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답을 찾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육아 같은 경우는 뭐 선, 악, 군자, 소인 이렇게 이분법적 사유가 좀 강한데 손자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부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천지인, 하늘, 뭐 기상 조건, 땅, 되게 지형 조건, 그리고 뭐 도 정치적인 그런 상황, 그리고 장수, 어떤 그 엘리트 집단의 역량, 그리고 뭐 법이라고 해서 어떤 조직과 편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5, 4, 7개라고 해서 5가지 거시적 조건과 7가지 미시적
그런 항목을 가지고 사안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보는 거네요. 예, 그래서 나쁜 놈, 좋은 놈, 뭐 군자, 소인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최대한 입체적 분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유교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관념적 정의와 선악을 세상을 판단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뭐냐면 입체적 분석의 세계로 들어갈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똑똑해지고 어떤 뭐 개인이든 집단이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보면 결국 어떤 거래 당사자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뭐 어떤 시장의 어떤 환경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거래 당사자의 어떤 뭐 감정을 지배받는 옆에 있는 동료나 혹은 뭐 가족 그런 거에서 영향받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어떤 변수값에 의해서 그분이 원래 계획한 거대로 또 다른 어떤 결과값 혹은 다른 어떤 얘기를 꺼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과 다르게 또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부분들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답은 여러 상황을 혹은 여러 값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손자병법이 굉장히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수천 권 이상 나온 것 같고. 수천 권이요? 예, 그리고 누구죠? 소프트메이크 워커스 손정희 회장님부터가 손자병법의 과학적인 팬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손자병법으로 대변되는 병가의 사유와 지혜를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스터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강설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또 오늘 또 실전에서 배우신 바가 있기 때문에 손자가 하는 이야기를 더욱 뭐냐면 전문적인 학자가 논문 쓰는 사람 훨씬 잘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자나 오기 이런 병가의 사유 실전에서 배우신 바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읽으시면 더욱 내 걸로 잘 체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했듯이 이제 특히나 동양 철학 중에서도 손자든 오자 그런 어떤 병가 쪽 그리고 이제 한비자 같은 약간 법가 쪽 그런 쪽이 이제 우리 거래적인 관점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거네요. 한비자 같은 경우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임금과 신하의 이야기를 하는데 신하가 임금을 아버지처럼 여기서 충성한다 아니면 무조건적인 무슨 복종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임금과 신하를 어디까지나 이익을 매기 위해서 거래관계 만난 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하는 임금을 섬겨서 어떤 토지도 얻고 녹봉과 명예를 얻는 것이고 임금은 똘똘한 신하를 부려서 국력을 신장시키는 이익을 매개로 해서 만난 사이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신하는 어디까지나 임금의 대리인이다. 임금이 모든 일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인데 대리인이 주인의 의사에 합체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 잘 들어라 무조건 충성하라 이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대리인이 주인의 의사대로 일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내라 이것이 한비자 생각의 주요한 문제 의식이거든요. 중개 시장도 점점 이제 양쪽을 대리하면서 중개하는 것보다는 전속 중개라고 해서 한쪽을 대리하는 개념으로 점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대리란 관계 자체가 유교적인 관점에 관계에 의해서 형님 동생 우리 친해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한 어떤 거래 관계로 통해 가지고 저한테 오더를 줬습니까?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약간 확실한 어떤 거래 관계로 가는 게 맞는 거고 맞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래 관념이 약해요. 자식된 도리로 부모된 도리로 신하된 도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래 관념이 정말 낮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거래 관념을 좀 배워야 되고 거래 관념을 또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서로 조건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정직한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사고보다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해서 어떤 솔직함보다는 또 정직함 이런 식으로 좀 거래 관념과 신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가야 되고 이렇게 자본주의의 좀 성숙함도 더 진도를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속 계약서 이제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내가 당신한테 이런 오더를 이거를 팔아달라고 당신한테 전속으로 주지만 이런 조건으로 이런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라고 적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이런 명확한 부분이 결국은 뭔가 문화적으로도 있고 계약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경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고 상업을 좀 멀리 해오다 보니까 저도 한국인들이 지금 어떤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체제인 건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도 거래 관념이라든가 거래
당사자 사이에 또 있어야 되는 신뢰라는 네.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약하다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동양 철학 굉장히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도움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뭔가 처음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너무 또 어렵게 배우고 네. 너무 힘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양 철학을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네. 뭐가 있을까 싶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제가 스스로 뭐 쓴 책들 자부심이 있으니까 뭐 제 책을 좀 보시면 동양철의 기본을 닦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네. 뭐 이명환 선생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동양철학을 하는 학자들이 좀 더 좀 책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중들의 언어로 좀 쉽게 많이 써냈으면 좋겠는데 좀 이게 좀 문제가 뭐가 있냐면 네네. 동양철학 시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잘 좀 팔리지가 않다 보니까 더욱더 역량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잘 몰리지가 않는데 뭐 저는 책 14권 냈지만 앞으로 더 좀 노력을 하겠고요. 또 좋은 쉬운 책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공부의 기본 역시 자율적인 독서인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메모를 하고 메모한 것을 또 외우고 다시 한번 또 메모한 것은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엔 저자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메모를 하면 이게 삿바가 되거든요. 삿바가 실이면 삿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저자의 의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내 생각을 또 또렷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양철학 책들 보시면서 어떻게 좀 메모해 가시고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읽고 외울 건 외우고 저자의 생각에 의문을 푸는 건 풀어가면서 내 생각을 좀 공굴려 가보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예. 결국은 책을 통해 가지고 쉽게 이제 배울 수 있는데 거기에다 특히나 이제 메모를 첨삭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의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뭔가 확실한 어떤 자기 주관이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면 뭐 저희들도 유튜브 하지만 또 우리 작가님 또 유튜브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채널 있습니다. 뭐 시간이 날 때는 뭐 간단히 할 때는 또 채널 통해서도 또 뭔가 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또 흥미를 또 느낄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봐도 더 좀 좋을 것 같다 생각도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동양철학 그걸 시작을 했는데 돈 벌려는 생각보다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좀 지금 시대에 더욱더 와닿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인문학을 하려면 인문학은 어떻게 보면 유한계급이 해야 될 일일 수가 있어요. 부모, 이런 환경, 돈 걱정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데 저는 인문학이나 예술이나 좀 받쳐주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워낙에 좋으니까 20대 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생활에 문제가 있고 어떤 그런 생활이 안 굴러다 보니까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 생활에 돈도 못 벌고 인문학에서 어떤 뚜렷한 자기 성취도 못 이루고 하다가 그냥 20대 30대로 허송세월로 보내신 분들 너무 많이 봤는데 뭐 저가 동양철학 대학교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 많은 영상을 올린 이유가 뭐냐면요. 차라리 2030 때 그냥 돈을 안정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40대 때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내가 좋아했던 걸 다시 찾아서 어떤 지식을 배우고 어떤 뭐 저는 그래서 다시 40대 들어서 공부하고 싶고 내가 예전에 못했던 걸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제 채널을 보면서 빠르게 동양철의 기초로 쌓아 나갔으면 바람으로 제가 만들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굳이 2030 때 제가 젊었을 때 인문학에 꽂혀서 뭐 거기서 승부를 완전히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40대 들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저는 이제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이유인 게 20대, 30대 젊은 제자들만 받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나이 비슷하고 나보다 나이 많은 제자들도 받아서 얼마든지 또 훌륭한 어떤 연구자로 키워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통상 제가 이제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지만 젊었을 때 확실하게 이렇게 인문학에 대해서 배우고 그로 인해서 지혜의 어떤 깊이나 인사이트가 이제 생겨지면 뭐 쉽게 말해 돈을 벌든 아니면 나중에 어떤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도리어 젊었을 때 뭐 관심을 갖고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죽도 밥도 안 되듯이 뭔가 더 착오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차라리 뭐 젊었을 땐 더 다른 부분, 그 다음에 결국 한 40, 50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대학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빠르게 어떤 경제 생활을 시작을 한 다음에 내가 진짜 이걸 좋아했구나,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싶었을 때 그때 가서 한 뭐 사회생활 10년 정도 한 다음에 다시 또 공부의 세계로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무조건 19살에 대학을 가서 무슨 뭐 서울의 수권 수제대 대학 나와서 무슨 회사 뭐 메이저 중견기업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렇게 또 너무 정해진 삶의 루트를 따르는 것보다는 이제 좀 다른 방식의 어떤 뭐 공부에 대한 접근, 뭐 방식, 어떤 삶의 경로를 짜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결국 평생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이유는 결국은 일을 하면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걸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배우고 더 알고 싶고 그런 욕망이 생기는데 뭐 도리어 어찌 보면 뭐 그냥 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대학교를 가지 말고 일을 하다가 도리어 나중에 이제 뭐 대학교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필요에 의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대학원에서 보면 명문대 나온 그 대학원 젊은 대학원생보다 사회생활 좀 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진짜 이것이 부족하고 내가 정말 이게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젊고 명문대 나온 대학원생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또 성과를 내는 것도 적잖이 봤습니다. 본인이 정말 내가 뭘 모르고 있고 이걸 채워 넣어야 하는 간절함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뭐 부동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불거지고 있고 그러는데 특히나 이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부동산 중개 보수 이제 개판안 때문에 떠들썩한 이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인문학자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부동산 정책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작가님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공급을 너무 옥죄어 놓아서 폭등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해서 좀 공급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또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도 세금을 좀 더 좀 많이 좀 줄여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저는 거래는 많이 일어나야 경제 주체들한테 어떤 뭐 훨씬 그 삶이 좀 나아지고 또 뭐 힘이 없는 사람을 표현이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좀 저소득자한테도 뭐 좀 그 틈과 공간 그 여백이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그래서 좀 거래를 막는 이런 규제들, 무거운 세금들을 좀 많이 좀 없애거나 줄였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는 제가 좀 뭐 보지 못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문제에 있어서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가격에 개입하게 되면 이런저런 암 시장이 하는 거지 암적인 거래도 생기는 것 같고, 또 뭐가 있냐면 정부가 예상치 못한 그런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어떤 사회 현상과 문제들이 생기고 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또 알고 보면 나중에 이거 아니다 싶어서 고치기가 힘든 그러니까 가격에 개입을 하다 보면요 단순히 나쁜 현상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가역적으로 좀 나쁜 사회 현상이나 문제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정부가 책임질 수 없게 되고 죽어나는 건 누구들이냐? 역시 경제 주체들일 텐데 저는 그래서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저는 좀 최대한 좀 말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뭐 현재 뭐 결국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의 배경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공급이라는 게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기존 아파트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데 양도세를 너무 이제 세게 이제 매기다 보니까 결국은 다 뭐 웅크러들면서 결국 거래를 안 시키다 보니 시장 내놓지 않다 보니까 그 공급이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뭔가 옥죄인다는 것은 그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무엇을 그러니까 문제점이 항상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예, 저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작은 그 정부주의자인데요. 우리나라는 교육이라든가 뭐 특히 의료 같은 데서 보면 지나치게 정부가 뭐 좋은 뜻이라고 하는데 그 규제하고 간섭하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근데 역으로 좀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모든 의료 수가들을 제한을 하고 있고 대학 등록금들을 제한하고 있고 입시나 운영을 다 지금 정부가 다 그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저는 대학을 국립대는 모르겠지만 사립대는 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노 지원, 노 간섭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금 주지 말고 대신에 선발, 운영 너희들이 자유롭게 해나가라. 망할 대학은 망하는 것이고 또 삼성이나 현대같이 세계적인 또 대학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뭐 의료, 교육, 주거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정부가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규제하고 간섭하는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퍼블릭의 분야가 너무 좁아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립대학교에 가는 그 지원금 가지고 주지 말고 국립대학교에 다 줘서 왜 거기서 등록금 무료고 용돈까지 주게 하면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이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이런 대학에 가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의료 수가에 이거 제한 풀고 그 영리병원 허용한 다음에 오히려 네. 그 남은 돈으로 저기 더 좀 그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지으면 진짜로 의료 취약계층이 더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을 자기가 그 규제하고 접근하고 간섭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로 퍼블릭의 영역은 정말 좁아지고 이러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뭐 그 지속 가능성과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성이 너무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보면 그 어떤 정책이라는 거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의 어떤 방법론으로 계속 밀고 간다는 거는 항상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애한테 개입하거나 관심 갖는 거랑 대학생이 됐을 때 관심 갖는 거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 이렇게 성장에 따라서 부모의 어떤 역할이 달라져야 되고 관심도도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도리어 뭐 초등학생 때 테두리를 확 지었다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풀어주면서 다른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길러주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매번 대학생 됐는데 초등학생처럼 뭐 어떻게 해라 하면 힘든 거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을 약간 초등학생으로 보는 건가? 약간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유능한 정부는 모든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에만 개입을 하겠다. 민간이 할 수 있거나 민간이 더 잘하는 일은 철저히 민간한테 맡겨두겠다. 이런 구분 속에서 일을 해야 진정으로 유능한 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인중개사 하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은 좀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거래관념이 약하고 저신뢰 사회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실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고생하죠. 예, 거래관념이 없고 아직까지도 좀 저신뢰 사회다 보니까 진짜 막 일하시다 보면 막 하물며 약속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물론 10명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3시에 이제 그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뭐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뭐 고객분도 솔직히 있고 물론 뭐 중개사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약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못 지키면 미리 얘기해서 뭐 10분 늦겠다 어떻겠다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하는 분들도 또 있고 뭐 심지어 계약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분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결국 그런 분에서 결국 오늘 뭐 10시에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 어제까지 다 잡았어요. 근데 이제 매도인분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근데 그런 분이 돈을 벌었어. 이유는 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팔지 않아가지고 돈은 벌긴 벌었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아무튼 거래 개념이 참 없는 것 같고. 근데 공인중개사 또 이제 결국 고객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뭔가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약간 인문학 개념에서 공인중개사였던 뭔가 이랬으면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일이 잘 되려고 하면 전반적인 사회도 뭐랄까요 국민들의 성숙에 좀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정직함을 가르치고 약속의 중요성, 어떤 신뢰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학교에서 꾸준히 좀 가르쳐 놓고 또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거래 관념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또 받는 거 있으면 주는 것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가 공짜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청구서가 날아간다. 이런 것들 좀 가르치는 게 좀 있어야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보다는 사회 전체가 좀 노력을 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제가 알기로는 GDP의 한 10% 정도를 이런 신뢰 비용으로 까먹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서로를 믿을 수가 있고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말인데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식 세대들한테 신뢰라는 사회적 자원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은 좀 업계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 전체가 좀 각성을 하고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예, 그리고 약속했으면 지킵시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중국에 비하면 혹시 한국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일본에 비하면 이런 신뢰가 예 많이 좀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뭐 공인중개사가 이제 해당되는 업을 잘하려고 하면 환경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니까 뭐 아무리 환경이 이제 그 받쳐주지 않으면 뭐 공인중개사로서 아무리 자격이 좋다고 하더라도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인중개사 스스로도 뭐 어떤 거래 관념, 약속의 관념, 신뢰 관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고 거래를 잘 시킬 수 있다라고 또 느껴지네요. 예, 저는 그래서 좀 그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집에서라도 좀 아들님, 따님들한테 좀 교육시키고 어떤 모범을 좀 보이기도 하고, 네네. 예, 그래서 어떤 좀 이제 정직함, 신뢰, 예,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예. 유대인이 뭐 이렇게 거래에 대해서 명확하고 그렇겠죠. 유대인들은 저기 결혼식 할 때도 뭐 부부간에 서로 약속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알같이 다 디테일하게 규정한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거래 거기가 어떤 상거래 그렇죠. 저기 사막에서 이것저것 거래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 저기 유럽 사람들 보통 바닷가다가 거래를 했고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상업을 통해서 거래를 또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해양 문명이 되었던 어떤 그런 문명이 되었던 유럽 사람들한테는 어떤 거래 약속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또 바다 나가서 풍랑이 일어서 그럼 망하잖아요. 그러면 망하고 죽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보통 뭐 리스크를 또 분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험 만들어 놓았는데 주식회사 뭐 개념도 만들고 그 네덜란드인들이 많이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유럽의 근대란 게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걸 수도 있는데 유럽이 서구가 동양을 앞서 나갔던 이유가 뭐 제국주의 식민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계약과 보험 문화에 있다고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보험 체계에 의해서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 더욱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약과 보험 문제는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또 뭐 면밀하게 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결국 뭐 공인중개사는 이제 거래 당사자로서 거래를 시켜주는 양 당사자의 어떤 중간에서 거래를 시켜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그 상대 즉 고객보다 더 명확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되고 신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중심적으로 또 중요성을 느끼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결국은 이제 공인중개사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시키는 이제 사람이니까 결국은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 그다음에 특히나 어떤 법과 병가가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우리 그 작가님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에 뭐 이 인사말 뭐 맺은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고 한번 마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뭐 저 개인적인 부동산에 늘 느끼는 바가 있는데 가끔 부동산 폭등 관련해서 좀 제가 보면 이런 생각 좀 듭니다. 폭등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좀 좌절하고 있고 낙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이 다 서울 아파트에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냥 뭐 다른 뭐 서울 아니나 밖에 뭐 주거 공간도 있을 것 같고 서울 내에서 많은 빌라들도 있긴 한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서울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 특히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좀 준비를 해와야 한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뭐 좀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몇 살 때 무슨 서울권 수제 대학에 가고 어느 순간 되면 뭐 괜찮은 직장에 가고 어느 순간 되면 결혼하고 또 어느 순간 되면 뭔가 순서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트랙을 밟아가는 듯한 뭐 그 나이 연령대별로 어떤 그런 미션이 있고 걸어야 될 어떤 삶의 어떤 표준적인 규범적인 루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가 싶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이 과연 모두가 서울 아파트에 살아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분수거 뭐 투룸 빌라가 되었던 원룸이 되었던 결혼도 얼마든지 투룸 빌라에서 시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뭐 부동산 문제를 떠나서 왜냐면 좀 한국 사람들이 좀 분수거 소비하는 태도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의 태도 그리고 전 젊은 사람들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람들이 뭐 괜찮은 아파트를 구해서 결혼을 한다 이러면 필연적으로 부모님 등골을 뽑는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100세 시대가 왔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인생 또 당신 인생 사셔야 되고 또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네. 내가 부모님 노후장을 돈까지 가져와서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야 되느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은 제가 알기로는 결혼 시작할 때 뭐 단칸방 월세도 시작하는 게 꽤 있다고 들었는데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뭐 정부의 정책 원망하는 거 비판하고 그 필요합니다. 근데 좀 뭐랄까 국민들도 좀 이제 자기 분수껏 자기 역량껏 살고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어야만이 더욱더 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어떤 합리적인 소비의 태도가 있어야 또 많은 또 중개나 거래를 또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요즘 이런 생각 좀 바뀌어서 그래도 좀 정부의 어떤 정책, 부동산 폭등 낙담하거나 원망, 비판, 비난만 하지 말고 인식도 좀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뭐 정말로 뭐 집을 어떤 투자의 수단으로 결국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도 점점 이제 사고의 어떤 열림처럼 생각의 어떤 다양성처럼 뭐 어떤 투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뭐 주거라는 어떤 이름 하에서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생긴다면 조금 더 여유로운 부분도 생길 거고 그리고 뭐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다양한 어떤 채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은 분명히 또 있는 거고 그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분수 불안에 뭐 집이라는 걸 꼭 어떤 상품 그런 관점만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보다는 약간은 다른 관점, 안정, 주거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또 중개하신 분들도 또 자제분들 키우시고 나중에 다 분가시키고 하실 텐데 벌써 걱정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만 그때는 좀 미래 세대들은 지금보다 더욱 좀 건강한 상식을 가져서 부모님 좀 등골 뽑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키워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노후보장 활동까지 좀 건드리는 거 이건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그 작가님 모시고 인문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아무튼 뭐 나중에도 한 번 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